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계속되는 공모주 몰아치기에 피로도가 굉장히 높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에이징 랜드까지 해서 10월 5주차와 11월 1주차까지 공모주는 총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이징 랜드는 꽤 매력적인 기업으로 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거든요. 디자인 하우스는 무엇인가? 자,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서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팹리스는요, 자체적인 반도체 생산 시설은 보유하지 않고 반도체 설계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얘기하죠. AMD와 퀄컴,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팹리스에 속합니다. 반면에 파운드리는 반도체 공장, 팹을 직접 가지고 있어서 반도체 제작과 생산만을 전문으로 하는 위탁 생산 업체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가 있는 거죠. 요 사이에 위치하는 게 바로 디자인 하우스라는 건데요. 팹리스가 설계하는 반도체 회로가 각 파운드리 생산 공정에 적합하도록 최적화된 디자인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냥 팹리스의 설계 도면을 가지고 파운드리가 바로 제작을 할 수는 없는 걸까? 굳이 중간에 디자인 하우스가 꼭 필요한 걸까? 네, 필요합니다. 첫째, 팹리스는 보통 반도체 설계용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서 문서 형태로 회로를 설계한다고 해요. 이 설계도는 건축으로 치자면 조감도 수준인 거죠. 요걸 봐서는 파운드리 업체들이 공정에 바로 적용을 해서 제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에 최적화된 물리적 설계도로 바꿀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디자인 하우스가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각각의 파운드리는 제조 공정, 시설, 장비, 기술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파운드리 공정 특징에 적합한, 부합하는 설계 형태로 변환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해요. 이때 파운드리가 직접 각각의 팹리스와 최적화된 설계를 논의하면서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수많은 팹리스에 직접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파운드리 공정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 디자인 하우스가 그 중간에서 대신 역할을 해주는 거다. 해당 파운드리의 최적화된 설계로 변환하는 디자인 과정을 디자인 하우스가 대신해서 수행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기업들은요, 본인들을 대신해서 팹리스 고객사의 회로 설계를 검토하고 그 설계를 최적화해 줄 수 있는 디자인 솔루션 기업들을 필수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겠죠. 네, 삼성전자의 디자인 파트너는 DSP라고 불려요.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의 약자. AD 테크놀로지와 코아시스, 가온칩스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에이징 랜드는 안 보이네요. 그렇다면 에이징 랜드는 어떤 파운드리의 파트너로서 일을 하고 있을까? 네, TSMC라는 아주 강력한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TSMC는 VCA, 밸류 체인 얼라이언스라고 디자인 파트너를 부르네요. 그리고 ARM의 지정 공식 파트너, 어프로브드 디자인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모바일 칩 설계에 있어서는 ARM의 그 IP 점유율이 90%에 달하죠. 그래서 요런 내용 자체가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자, TSMC의 VCA로는 대만의 R칩, 글로벌 유니칩 같은 디자인 하우스 1, 2위, 세계 1위 기업과 에이징 랜드를 포함해서 총 8개 회사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에이징 랜드가 유일한 거죠. 요 그림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TSMC가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보유하고 있는지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TSMC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기업입니다. 22년 기준 58.5%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 삼성전자하고는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삼성이 파운드리에 엄청 공을 들이고 있기는 한데 줄이는 게 쉽진 않아 보여요. 네, 그래서 TSMC의 파트너라는 요 자체가 강점이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에이징 랜드는 통상적인 디자인 솔루션 영역을 넘어서서 팹리스의 반도체 설계 단계부터 좀 같이 참여를 하고 또 파운드리 이후에 후공정 테스트 단계까지, 그러니까 만들어진 칩에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하는 단계까지 전부 다 진행을 하는 턴키 솔루션이 가능하다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회사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 회사의 기대 요인으로는 첫째, AI와 자동차 부문의 성장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의 매출 비중을 보면 AI의 부문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23년 2분기 말 기준 53.4%까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8월 말 기준의 수주 잔고를 보시면 AI의 비중이 47%, 자동차, 오토모티브 부분이 3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AI와 자율주행차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그 시장에 올라타서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TSMC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국내 팹리스 위주로만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미국이 팹리스 시장 점유율 68%에 달하는 가장 중심 국가거든요. 그리고 TSMC의 국가별 매출 비중 오른쪽 표를 보셔도 미국이 66%로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 핵심 시장을 노려보겠다는 전략입니다. 글로벌 유니칩이나 R칩은 백엔드 디자인, 그러니까 딱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만 하는 게 다라고 한다면 에이징랜드는 턴키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 강점으로 시장을 좀 공략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해외 고객사를 앞으로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장기 성장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넘어가서 실적 보시죠. 매출이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보였는데 23년 반기에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반도체 경기 둔화로 인해서 양산 매출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AI 반도체 양산이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 상승에는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회사 측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는 김에 궁금해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들의 매출을 쭉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TSMC의 VCA와 삼성전자의 DSP. 다 적어놓진 않았고요. 주요 기업들만 기재를 했습니다. 보시면 에이징랜드는 TSMC VCA들 중에서는 매출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 삼성전자의 디자인 파트너인 AD테크놀로지와 알파홀딩스를 보시면 21년과 22년 매출액은 에이징랜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는데 23년 반기 기준의 실적은 에이징랜드와 비슷해졌죠, 지금. 그만큼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가 23년 상반기에는 좀 약했고 TSMC는 여전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간단히 볼게요. 비교 기업으로는 대만에 상장해 있는 R칩, 글로벌 유니칩과 또 삼성 DSP 중에 하나인 패러데이 테크놀로지를 선정을 합니다. 이들의 평균 PER은 53.7배예요. 너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우선 넘어갈게요.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에 파생상품 평가 손실은 더해주고 평가 이익은 빼주고 해서 조정 순이익 62억 원을 적용을 합니다. 할인율은 38.38%에서 30.96%를 적용을 해서 최종 밴드 19,100원에서 21,400원을 산출을 한 겁니다. 최종 공모가는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25,000원이 확정이 됐지만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수요 예측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은 490.02대 1을 기록을 했고요. 1906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비교해서 보면 경쟁률은 다소 낮은데 이거는 공모 규모가 큰 영향이 있기 때문이고요. 참여 건수는 1,900건을 넘겼기 때문에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최근 공모주들 중에서 공모 규모가 작지 않았던 종목들, 그나마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친구들만 따로 한번 빼서 봤고요. 보시면 확실히 참여 금액이 에이징랜드는 22.4조 원으로 높고 또 평균 참여 금액 또한 117억 원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절대 낮은 게 아니라는 거 좀 체크하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죠. 공모가 밴드는 19,100원에서 21,400원 제시했잖아요. 근데 26,000원 이상을 써낸 비율이 75%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좀 고민 끝에 25,000원에 확정을 한 것 같아요. 너무 또 초과해버리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네,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 27.18%, 수량 기준으로는 22.39%를 기록을 합니다. 확약 비율이 높아요. 장기로 볼만하다는 거죠.
특히 건수 기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최종 확약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확실하게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공모 개요 다시 체크해보죠. 25,000원의 공모가가 확정이 되면서 공모 규모는 659억 원, 시가총액은 약 2,646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2일부터 3일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앞선 4개 종목의 환불금으로 청약이 가능한 일정입니다. SY스틸텍이랑은 배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환불까지는 4일이 걸립니다. 상장은 13일로 동시 상장 예정이고요. 삼성증권의 단독 주관입니다. 자, 신주머지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는 5.69%를 배정을 했는데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3,750만 원.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다 소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29.20%, 적당한 수준이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은 5.71%로 낮습니다. 근데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773억 원, 조금 무거운 수준이고요. 그래도 확약 비율이 최종적으로 꽤 높게 잡힌다면 여기서 많이 낮출 수가 있을 거예요. 기존 주주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주주를 보면 박땡땡 개인 주주와 소액 주주, 그리고 스톡 옵션을 행사해서 받은 소액 주주들, 또 아즈파트너스 주식회사가 있는데요. 스톡 옵션의 행사 가격은 500원이고 그 밖에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도 공모가보다는 훨씬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기존 주주의 비중이 아주 높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가 참 좋은데 유통가능 금액과 시가총액의 사이즈가 조금 있기 때문에 가볍게 많이 오르기에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덩치가 조금 있었던 비슷했던 친구들을 찾아서 보면요. 넥스트리나 CU박스, TMC처럼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았던 종목들은 상장일의 성과가 확실히 별로기는 했지만 수요 예측 결과도 좋고 또 기업 내용도 좋다면 상장일의 성과도 좋았습니다. 알맥이나 필에너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절대 못 오른다 정도의 사이즈는 아닌 거예요. 다만 ALT 기억하시죠? 수요 예측 결과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상장일에 실망을 안겨줬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얘는 우선은 유통 물량이 45%가 넘게 굉장히 많았다는 부분과 파로스 아이바이오와 동시 상장이었다는 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유통시총이 약 592억 원, ALT는 약 969억 원. 그러니까 둘 다 무거우니까 둘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에이징랜드는 붙어있는 2개 종목, SY스틸텍과 한국 13호 스펙의 사이즈가 매우 작아서 부담이 확실히 덜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동시 상장이기 때문에 약간은 기대치를 낮춰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이징랜드가 피어 그룹을 다 대만 기업으로 잡았었기 때문에 저는 국내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하고 밸류에이션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가온칩스를 선정을 했고요. AD 테크놀로지와 코아시아는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이 마이너스라서 PER을 계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시가총액만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상장한 가온칩스는 최근 4개 분기 순이익 45억 원에 시가총액은 3,653억 원으로 PER은 81.18배로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에이징랜드가 공모가 기준의 PER이 42.68배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독 상장이었다면 약 2배 정도 그 가까이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싶기는 한데 동시 상장이고 최근의 수급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 60-80%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할게요. 삼성의 65만 9,083주가 배정이 됐습니다. 균등 물량은 32만 9,542주 되겠고요. 수수료는 2,000원이 붙습니다. 50% 등급 기준 청약 한도는 16,000주, 증거금 2억 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100% 기준으로는 4억 원까지 가능하겠죠? 자,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입니다. 25만 원 증거금 준비하셔야겠고요. 네, 삼성에서 진행이 됐던 센서뷰와 기가비스에 30만 건이 조금 넘게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30만 건을 우선 잡았습니다.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1.09주 정도가 되겠고요. 한 주 또는 매우 낮은 확률로 2주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도 얘는 주당 단가가 25,000원이니까 한 주라도 꼭 한번 받아봐야겠죠. 네, 이제는 진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9일에 상장을 하는 내 친구는 BI 매트릭스를 제외하고는 확실히 뭐 가벼운 건 없어서 다들 덩치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수급 분산에 따른 리스크가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안정적인 건 BI 매트릭스와 메가터치 정도? 저라면 그나마 BI에 조금 집중을 해볼 것 같아요. 큐로셀은 여전히 손실 리스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제가 바이오 성공 공식에 부합한다고는 했지만 동시상장이고 덩치가 여전히 조금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완전히 참여도가 낮아서 이게 자금을 조금만 투입해도 큐로셀을 비례까지 꽤 받을 수가 있다면 약간만 그냥 베팅을 해보는 차원에서 저는 해볼 생각이고요. 요거는 그냥 무작정 따라하지는 마시고 잘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SY 스틸텍은 규모 메리트가 워낙에 커서 동시상장 속에서도 제 갈 길을 가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풀청약할 예정이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등급이 높기 때문에 풀청약을 해볼 거고, 만약에 그냥 100%나 120% 등급이라고 하면 기대 수익 자체가 매우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본인에 맞게. 그리고 한국 제13호 스펙도 가볍기 때문에 적당히 비례까지는 참여해보려고 합니다. 에이징랜드도 돈만 있으면 풀 참여해보고 싶은데 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만 비례까지 해보려고요. 내일은 우선 앞에 4종목 2일차 경쟁률 보면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여유 있게 따로따로만 진행이 됐다면 훨씬 재밌는 11월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뭔가 난장판인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잘 해봅시다. 그럼 내일 봬요. 편히 쉬세요.